안녕하세요. 저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교수 이승훈입니다. 제가 사실 시작할 때 굉장히 거창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 2번에 걸친 인트로만 했죠. 한 번은 제가 쳤던 사고에 해당되는 알부민에 대해서 그게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는 방송을 처음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에 커다란 유니버스 중에서 질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내용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연장선상에서 인트로라고 볼 수도 있고,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거에 거의 철학적인 부분이 약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아주 제가 이제 다른 클립에서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한 영역, 한 질병, 한 치료에 대해서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고, 의사로서 현재 세계,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이런 현상이 맞나? 라고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굉장히 좋은 그런 사회적인 현상도 많은데,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의학과 의료 이쪽은 정말 의사로서 살면서 의사를 시작하고 레지던트를 하고 교수를 하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주목받았던 시간이 있나 싶어요. 원래는 관심 없는 영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저희들끼리만 재밌게 지낸 영역이었는데, 의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전국 단위에서 이렇게 의사와 의대 이런 상황이 된 거는 제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피크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근데 제가 그걸 즐긴다는 뜻이 아니고 문제가 좀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 주객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주객전도를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의사, 의대, 의료, 건강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들이 많은데 이 영역이 주객전도가 돼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앞으로 풀어드릴 얘기가 지난번에 얘기 드린 게 이승훈 유니버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학의 TOE. TOE는 이제 물리학에서 흔히들 쓰는 용어인데 Theory of Everything이라고, 모든 것의 이론. 그래서 요즘 의학의 Theory of Everything을 하고 싶다. 인간, 음식, 질병, 치료 이 4가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인간에 대해서 조금 약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1화에서 알부민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알부민을 말씀드리면서 선을 넘었네. 과학자와 의학자와 의사의 눈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뛰어들어서 광고도 하고 이 많은 업체들이 실제로 이걸 좋다고 팔고 있단 말이야. 의사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그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서 해외 갈 때 습관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약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간다고. 어마어마하게 너무 많이 가져가서 약국이라고. 해외 촬영 갈 때 물어보면 여기 약 다 있다고. 그래서 아프면 얘한테 다 얘기하면 된다. 그리고 주렁주렁 나온다. 약도 막 온갖 상비약에 온갖 영양제 막 어마어마하대요. 참 저분 되게 희한한 분이다. 되게 독특한 분이다. 야, 영양제가 안전하기에 망정이지 참 정말 대놓고 약물 중독하시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분이 제 고등학교 선배님입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누군지 알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게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얼마 전에 나갔던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저 때문에 영양제 특집을 하느라 거기 방송국에 있는 직원들한테 가지고 있는 영양제 혹시 그 회사에 책상에 있으면 하나씩 꺼내봐라 했는데 2명 빼고 한 40명이 다 꺼냈다. 이만큼씩 가지고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 근데 직원들이 다 20, 30대야.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가장 전성기가 24살이라고. 몸의 가장 전성기가. 가장 전성기에 계신 분들이 영양제를 먹고 있어, 한국에서는. 심지어 대화도 웃겨요. 너 그거 먹어야 돼. 너 그 방송 못 봤어? 그거 필요하대. 건강을 권유해. 방송 나갈 때마다 영양제를 해달라고 할 때는 영양제 공부해야 돼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막 물어보면 막 그때 검색을 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저한테 대본을 처음에 줬어요. 근데 그 영양제를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 대본을 보고 제가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하도 바쁘니까 전날 2차 대본이라고 나온 거예요. 저는 2차 대본이 나왔다는 문자를 봤지만 그 내용이 이제 머리에서 인식을 못하고 제가 읽고 씹은 꼴이 됐는데 가서 보니까 교수님 그 대본 보셨죠? 했는데 대본이 봤더니 2차 대본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영양제가 다 달라졌어. 그래가지고 몇 분이 얘기하시는 동안에 계속 검색을 이게 무슨 영양제지? 바로 아는 체하고 바로 검색하고 바로 아는 체하고 근데 이거를 너무 당연스럽게 일반인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 이거 성분도 모른다고 막 옛날엔 술 권하는 사회가 문제였는데 지금 영양제를 권유해. 야 이게 지금 무슨 건강 과잉 상태지? 우리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환자들한테 노인 환자들이 워낙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이 많으니까 막 환자들이 약이 많아지면 5개, 10가지 막 이렇게 되니까 이 폴리파마시라고 해가지고 안 그래도 약을 견디기 힘든 노인들한테 약이 많아서 약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항상 저희들은 윤리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줄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던 차에 이 젊은 사람들이 하루에 몇십 알씩 먹는다고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10년 새에 보편화돼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약을 우글우글 먹고 병원을 너무 쉽게 가요. 우리 가족 중에 제가 병원을 제일 안 가요. 그러니까 병원에 매일 출근하는데 치료받으러는 제가 제일 안 가. 나머지는 더 잘 가. 감기만 걸리면 이미 갔어. 저는 감기 때문에 병원을 평생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종합감기약을 먹어요, 저는 차라리. 모든 사람들이 감기 걸리면 병원을 가라는 얘기를 아주 당연스럽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면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해.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대부분의 서구권에서는 제가 아파요라고 하면 병원에 갈 권리가 없어. 못 가. 자기 주치의한테 연락해야 돼요. 그럼 주치의가 온갖 민간요법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해보라고. 심하게 감기가 걸린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집에 있는 타이레놀 같은 거 먹고 있어 보라고. 못 가게 해. 며칠 지나고 나면 나 진짜 힘들다고. 그러면은 그제서야 소개를 해줄 수도 있고 그래도 뭘 또 해보라고 해. 그러니까 본인이 병원을 가는 건 그 주치의 소관이야. 아주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럴 때만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병원도 이 주치의가 소개하는 병원을 가야 돼. 그게 서유럽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의료보험을 나라에서 제공하는 곳의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가 아프면 가는 거지. 모든 병원을 자기가 원하면 원할 때 가서 온갖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스템 체계가 병원의 문턱이 엄청 낮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가서 얼마 안 내거든. 얼마 안 내요. 그래서 자기가 병에 대해서 걱정을 할수록 엄청 돌아다닙니다. 이 병원 갔는데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힐러 쇼핑이라고 합니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인데 드무니까 하는 건데 한국은 아주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현상이야. 더더군다나 수도권에 지금 필수 의료 선생님들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다 그러는데 의사를 많이 생산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데 그래서 의사를 늘려야 되는 것도 맞는데 진짜 범인은 사람들이 잘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여기서 까면 종합병원을 많이 지어서 그래. 수도권에 종합병원을 너무 많이 지었어요. 예전에 제가 트레이닝 받을 땐 제가 교수를 하려고 할 땐 그 당시 아산병원, 삼성병원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야. 그럼 각 대학병원을 제외하고는 서울대학교 병원, 세브란스 병원 그냥 탑2라고 불렀고 삼성병원, 아산병원이 이번에 신생병원으로 생겼다 하더라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 서울대병원만 분당에도 있고 지금 또 시흥에 또 짓는다고 하고 세브란스 병원은 용인에도 있고 광명에도 어디도 대학병원이 동탄에도 있고 곳곳에 지금 병원들이 무수하게 있어요. 그래서 필수 진료에 해당되는 선생님들이 취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신경과 뇌졸중 하시는 분들이 전임의를 할 틈이 없어. 막 의사 보내달라고 난리야. 왜? 병원을 너무 많이 지어놔가지고. 그런데 거기 가면 어떻게 되냐면 지옥이 펼쳐져요.
취직은 쉬운데 가면 사람이 없으니까 다 당직 써야 돼. 그래서 안 하려고 해. 이런 상태에서 병원이 너무 많아지니까 병원들이 다 흑자를 해야 되니까 최대한 영합을 해가지고 환자를 최대한 많이 부르는 구조로 다 만들어놨어. 비급여 진료를 하고 열심히 환자들한테 검사를 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갖 서비스를 다 해. 마사지도 하고 별거 다 해. 제가 욕하는 온갖 이상한 영양제 주사도 개원일들도 많이 줘요. 환자들이 오면 환자들한테 이런 걸로 병원 오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 서울대병원 약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제 데이터를 봤는데 병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병원 자랑할래요. 서울대병원 PPL이 아니고 서울대병원의 현재 외래 환자 수를 보면 제가 유명하다는 병원들에 비해서 한 3등 정도 해요. 그런데 환자 수에 비례해서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수익이 압도적으로 서울대병원이 꼴등이야. 이 4개 병원을 모으면 압도적으로 갑자기 수익이 꼴등이 돼. 서울대병원보다 환자 수가 적었던 병원이 갑자기 확 올라가고. 왜 그럴까요? 수익이라는 게 뭘로 결정되는 거겠어요? 검사와 비급여 진료로 결정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교과서적인 진료를 많이 하게 되면 수익이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의료원, 국가중앙병원, 사실 국가의 여러 가지 감시체계에서 커온 병원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속에서 이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 저희들은 사실은 너가 얼마 번다 이런 피드백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벌어라고 개별적으로 의사들이 그런 걸 받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소신대로 진료를 해요. 이거 소신대로 나온 진료의 총합인 거지. 그래서 압도적으로 꼴찌인 거지. 그래서 병원장님만, 부원장님만 죽으려고 합니다. 많이 벌으라고는 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좋은 표현으로 하나 죽으려고 하십니다. 와, 서울대병원 여전히 살아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많이 나아진 게 제가 이게 방송에 많이 나오니까 그냥 믿으세요. 아유, 옛날엔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죽어도 안 믿었는데 지금 믿고 가 그냥.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감사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그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얼굴 팔리는 거에 대해서 아 이게 바람직한 방향인가 생각을 했는데 외래 보는데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굉장히 환자들과 관계가 좋아지고 뭘 해도 이해를 해. 요즘은 제가 좀 유명해져가지고 산 넘고 물 건너서 무진장들 오시는데 제 외래 진짜 막혀 있거든요. 뇌졸중 환자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 저분이 좋아서 외래를 예약할래 라고 하시면 거절당합니다. 외래 예약이 안 돼요. 못 하십니다. 그 오래 걸려요. 거절당합니다. 조건이 뇌졸중이야. 뇌졸중이 걸린 사람은 제 외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아니 방송 그렇게 하시고 뇌졸중 환자만 받는 게 말이 되네? 저도 숨쉬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다 오시면 저 죽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저는 진짜 불쌍하신 뇌졸중 환자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뇌졸중 예방은 방송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갖은 방법을 다 이용해가지고 심지어 콜센터도 속여서 막 들어오세요. 전 뇌졸중 환자다. 해가지고 막 본인이 뇌졸중 환자라는 거를 막 강변을 해가지고 들어오셔요. 이분이 만약 이걸 보시면 내 얘기하는구만 이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얘기를 할래요. 봤더니 이분이 벌써 병원을 몇 군데 다니셨어. 병원을 줄줄 얘기해. J대, H대, A병원. 여기 지금 S병원까지 오시는 거예요. S대병원까지 오신 거예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앞병원을 막 욕을 해. 자기 뭐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대. 뭐 약을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대. 그래서 봤더니 약간 그럴듯해요. 그런 뭐가 그렇다냐면 이분의 마음도 이해가 가고 병원의 마음도 다 이해가 가고 그 의사 선생님이 신경 쓰지 말라고 했던 마음 그것도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알겠고 약을 먹으라고 했던 선생님도 알 것 같아. MRI를 봤더니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아주 정확하게 회색지대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은 약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어. 그게 뭐가 정확해? 무슨 얘기냐. 당신이 처한 위치가 회색지대예요. 이거는 우리 의학으로 도저히 당신을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다. 당신을 뇌경색 환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아니 선생님이 쓴 책에 뇌경색이 이미 온 경우는 3단계라면서요. 네. 전 뇌경색이 온 거야 안 온 거야? 왔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돌아다닌 데마다 왔습니다. 안 왔습니다. 이렇게 들은 거지. 저한테는 정확하게 왔다고 할 수도 있고 안 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저한테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이 사건을 발견한 지가 벌써 6년이 지났는데 당신은 약을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했어요. 이미 지금 임상시험 다 하셨어. 안 먹어도 돼요. 근데 불안해? 그럼 먹어요.
뭐야? 아, 바빠 죽겠는데 저랑 이 실갱이를 몇 분을 하다가 결국엔 내가 지금 환자 지금 4-5명 볼치를 지금 혼자 지금 독점을 하고 계십니다. 이래가지고 막 싸우다 나가셨어. 저도 답답한 게 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가 정답이란 말이에요. 환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그리고 다시는 안 걸리고 싶어서. 그리고 나한테 확인받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안심하는 거지. 제가 외래를 수요일에 70명, 화요일에 110명을 봤어요. 한 90% 뇌졸중이거든요. 이 사람들 이미 뇌졸중 환자들이야. 뇌졸중 겪은 사람들이야. 그러면 뇌졸중 증상과 제가 얘기한 아주 합리적인 위험 요인이 어떻고, 동맥경화 상태가 어떻고, 뇌졸중의 현재 상태가 장애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할 것 같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해요. 환자들하고 하는 대화의 내용의 상당수가 아주 머리가 쭈뼛하고 아픈데 내가 어제 자다가 여기 허리가 좀 삐끗했는데 이 얘기야 온통. 외래 온통 얘기하는 게. 그리고 그 얘기에 저의 대답은 환자분 뇌졸중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외래 동안에 벌어지는 대화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증상들을 대부분 다 얘기를 해. 사실 그거 하라고 외래가 있는 건 맞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뇌졸중 환자니까 그런 대화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일반인들도 와서 똑같은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리고 완전히 정상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또 MR을 계속 찍고 또 찍고 정상인 걸 확인하면서 또 찍고 막 그래요. 이거 좀 지나쳐서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선생님처럼 제가 그렇게 걱정을 해서 병이 안 생기면 저도 하루 종일 걱정을 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한테 제가 혹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절 믿고 당신은 지금부터 매 6개월마다 제가 시키는 대로 이 검사를 하시면 절대 앞으로 이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다 따라와요. 다는 아니지만 많이들 따라오겠지. 교주가 되는 거지. 이미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에 왔기 때문에 하라고 하고 보험에서 허락되는 범위 내라면 다 검사해달라고 한단 말이지. 해달라고. 절대 하지 말라고. 이거를 신념을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필요 없다고. 계속 이걸 막아야 돼. 계속 막아야 돼. 왜 이래서 하는 일이 하지 마라. 병원장님 보시면 안 되는데. 부원장님 보시면 안 되는데. 진료부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거를 내가 허락하는 순간 의사로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가치관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걸 내가 허락하면 인간 이승훈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나도 이제 어떻게 점점 이제 괴물처럼 변해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알고 있는 만큼 그대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이걸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지. 하지 말라고. 또 한 가지는 건강검진이에요. 건강검진을 제가 어릴 때는 젊을 때는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의사조차도 받기 힘드니까. 그래서 의사로서도 제가 건강검진을 제대로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 있으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센터에서 받은 게 교수가 되고 나서 병원에서 이제 축하한다고 줬던 쿠폰으로 한번 그게 첫 건강검진이었던 것 같아요. 교수로서 주는 혜택이 많아가지고 암검진 클릭을 다 해서 흉부와 복부 CT를 다 찍더라고요. 제가 조영제를 맞아본 건 처음이란 말이에요. 조영제가 몸에 어떻게 퍼지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체온이 상승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64채널짜리 어마어마한 CT기가 막 돌아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흉부와 복부를 찍었지. 그러고 나서 그날 제가 AI도 없던 시절에 열심히 CT의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엑스레이하고 CT하고 방사선 피폭 정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CT는 엑스레이를 이제 64채널이니까 64군데에서 던지는 거예요. 병상에 있는 환자를 엑스레이 찍을 때 그 엑스레이 기사가 본인도 이렇게 차폐를 하고 나가서 밖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그 엑스레이조차 기사는 본인이 이렇게 그 피폭되기 싫어가지고 엑스레이도 이렇게 겁냈던 의사가 갑자기 나를 위해서 여기 엄청나게 쭉 다 찍은 거예요. 건강검진하러 왔다. 건강을 걱정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나이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CT를 찍는 게 맞았는가. 그리고 그때 내 얻은 결론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 했어요. 전 세계에서 폐암을 조기 검진하기 위해서 CT를 어떻게 찍으라고 하냐면 커런트 헤비 스모커만 찍으라고 돼 있어요. 현재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만 매년 찍으라고.
그럼 나머지는요? 찍지 말라고. 담배를 안 피는 사람 중에 계속 찍은 사람과 안 찍은 사람을 비교해 봤더니 계속 찍은 사람의 폐암 검출률이 높아요. 그럼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사망률이 똑같거나 역전이 돼. 죽는 비율이 안 찍은 그룹이 더 낮아. 그래서 그 논문에 대놓고 써 있어요. 이게 덴마크 연구인데 오버 트리트먼트다. 과잉 치료다. 매년 봐야 된다. 6개월마다 봐야 된다. 계속 방사선이 쌓이는 거지. 오히려 그거를 암으로 바꿀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지. 발견되면 인간의 마음과 의사의 마음은 치료를 안 할 수가 없어. 수술하자 그래. 수술 자체의 문제, 수술 이후의 합병증,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마치 집에 있는 배터리가 끝나가지고 교체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수술이라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이걸 겪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트레이드오프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그런 걸 모르고 마치 배터리 갈아 끼우듯이 나 있으면 다 치워주세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저는 그때 찍고 10년 만에 다시 찍었어요. 지금은 내가 찍을 때다라고 내가 판단하고 제가 이제 찝찝해하지 않으면서 2년 전에 다시 찍어봤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조영제를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이제 하고 한 10년 뒤에 다시 해봐야지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몸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과 전략이 완전히 짜져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나라에서 뭘 해라 어떻게 막 와도 난 저한테 노이즈야. 그냥 내가 어떻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방향대로는 조금 하는데 일반인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남들이 하면 의사가 하라고 하면 의사도 서울대병원 갔더니 서울대병원에서 앞에 있는 설명 간호사가 암 검진하면 좋아요. 예, 네 하고 의사가 30대 후반의 의사가 네 하고 했는데 지금 저는 공부하고 나서 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만약에 그때 내가 폐암을 조그만 거 폐암 의심되는 걸 발견했다면 나는 분명히 머리를 쥐어뜯다가 수술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수술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거나 사고가 생겼을지도 모르는 거지. 수술을 하려고 할 때 수술이라는 위험을 감수할 만한 그 정도의 병변과 마음가짐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찝찝한 거를 어떻게 그냥 보고 있어? 그럼 그것 때문에 매번 찍겠죠. 이거 어떻게 변했나 매년 봐야 된다. 6개월마다 봐야 된다. 그럼 계속 방사선이 쌓이는 거지. 오히려 그거를 암으로 바꿀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지. 일단 여러분들이 피트니스에 등록을 하십니다. 그죠? 일단은 등록을 해요. 저도 등록을 해봤어요. 젊을 때. 등록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한 달이 지나면 선생님 미안해서 이제 안 가게 돼. 내가 돈을 냈는데 내가 미안해서 안 가게 돼. 6개월을 해놨는데 한 달 지난 다음부터 못 가게 돼요. 한두 번 빠진 다음부터는 가면 또 뭐라고 잔소리 하겠구나. 왜 요즘 안 보이시는 거예요? 못 가겠구나. 그러다 보면 이제 한 1, 2주일 빠지다 보면은 버린 돈 셈 치자. 이렇게 된단 말이지. 왜?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운동이 유행하는 거 자체를 아주 나쁘다고 볼 건 아닌데 운동이 목적이 돼버렸어요. 건강이 목적이 되고 건강검진 자체가 난 이 건강검진까지 받아봤는데 나 이 영양제 먹는데 나 이 운동하는 데가 목적이 돼. 조깅 해봐 진짜 좋아. 마라톤까지 뛰어봐 정말 좋아. 예전엔 골프 쳐봐 지금 또 골프를 안 쳐요. 나 이게 운동이 왜 어떻게 운동이 유행이 되지? 우리 몸이 그 시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 변해가나? 그때는 골프하는 몸이었다. 지금은 조깅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사람 몸이 이렇게 유행 따라 변해가는 거야? 어디 그게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생화학으로 생각해 보면 저한테 하는 질문이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 건지 알 수 있다고 얘기를 여러 번 얘기해야 돼. 여기서는 처음 얘기를 하는 건데 맨날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선생님, 교수님, 뭐 먹어야 돼요? 이러면 뭐 먹어야 돼요? 그죠? 맨날 똑같은 답을 하거든요. 골고루 과식하지 마세요. 골고루 과식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먹으면 안 되죠. 닭고기 먹으면 안 되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죠.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좋은데요? 에?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알부민 얘기할 때 상당한 힌트가 있는데 3대 영양소라고 부르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인 채로 흡수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소세지를 먹으면 소세지인 채로 흡수되는 게 아니고 그걸 조각조각 분해해가지고 저분자 물질, 단위체까지 분해를 한 다음에 레고 블럭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 친구 집에 들어가려면 옷 다 벗고 들어가야 되는, 비유가 이상한가? 모든 단위로 다 조각조각 분해해야만 거기를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시지를 먹어봤자 우리 몸에서 받는 건 포도당, 과당, 글루탐산, 알라닌, 류신 하나하나로 들어옵니다. 하나하나. 그럼 우리 몸은 이거 가지고 소세지 먹었네. 붉은 고기 먹었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넌 이리 와서 간으로 가서 뭐가 되라. 일단 와가지고 다 택배 상자에 넣어가지고 넌 알부민 붙어라. 넌 여기서 합성돼가지고 킬로미크론 안에 들어가서 지방 형님들하고 같이 있다가 이동해라. 다 분해, 다. 그럼 아무거나 먹어도 되겠네요? 아무거나. 근데 왜 아무거나 먹지 말라고 하지? 분명히 WHO나 온갖 것들 지중해식이 좋다고 하고 올리브오일이 좋다고 막 그러는데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런 소세지나 이런 조미료 그다음에 이런 단순당이 많은 걸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많이 먹게 된다. 제가 이런 걸 먹으면 맛있는 걸 먹으면 많이 먹게 된다. 디저트 배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맛있는 걸 먹으면 배가 열려요. 한 배가 또 열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닭갈비를 먹었는데 또 볶음밥 먹을 수 있는 거야. 닭갈비 먹어서 나 배불러. 야 디저트는 먹어야지. 볶음밥을 못 먹겠다니까 다 먹었어. 그리고 또 카페 가. 막 팥빙수 먹어. 어마어마한 칼로리를 폭탄처럼 계속 먹었대. 그게 왜 먹어져? 또 열려 위가. 왜? 이런 단순당 조미료를 먹으면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맛있는 덩어리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들어올 거라는 신호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쁜 음식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많이 먹게 유혹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햄이나 소세지나 핫도그나 피자나 햄버거를 드시면 햄버거가 왜 이렇게 맛있냐면 소스를 범벅으로 해놨잖아요. 여기다가 막 마요네즈, 범벅, 그 안에 막 질척거릴 정도로 범벅을 해놨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양의 단순당과 글루탐산이 거기에 폭탄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푹 먹었을 때 거기에 어마어마한 진짜 간장, 된장 같은 글루탐산을 와장창 입안에 넣게 되니까 몸에서는 대흥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칼로리가 들어왔는데 몸에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햄버거가 사라졌지.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몸에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너무 맛있다고 생각하면서 썩 넣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흥분해. 그래서 하나 더 먹을 수 있는 거지. 실제 몸에서는 그 칼로리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소화도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30분, 1시간 지났는데 몸에서는 대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걸 다 먹었다고? 사람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먹을 땐 모르고 그래서 과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이 있냐 나쁜 음식이 있냐는 없고 여러분들이 조미료나 맛있는 음식에 흥분한 여러분의 뇌가 문제라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양을 조절할 수 있으면 뭐든 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어요. 저는 아무거나 먹어요. 소시지, 햄도 아무거나 먹어요. 붉은 고기는 뭐든 아무거나 먹어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없는데 좋은 음식, 나쁜 음식 나누는 여러분들만 있다. 화두로 던지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캠핑을 하고 있는 아주 행복한 가족의 모습 같습니다. 이것만 봐도 정말 캠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우리나라 캠핑과 관련된 현재 산업의 규모가 1년 8조 원이래요. 8조 원. 8조 원이 그럼 큰 거냐라고 하면 일본의 캠핑 산업의 규모가 8조 원이랍니다. 기본적으로 인구수와 이제 경제 규모를 따지면 기본적으로는 일본을 2배 쳐야 되죠. 2배 넘죠, 사실은. 근데 이게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캠핑에 있어서 몇 가지 법적인 규제적인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계곡과 산에 갈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버너를 가져가서 항상 계곡에서 계곡물 가져다가 밥을 짓고 고기를 굽고 다 먹었으면 거기다 버리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자연보호법 같은 게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산에 가서 밥을 해먹는다는 걸 상상을 못 하시죠. 캠핑을 하면 잠자는 거에서부터 당연히 밥을 해먹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게 아예 막혀 있는 거예요. 한국은 거의 모든 산이 막혀 있는데 사람들이 캠핑 장비를 다 산 거죠. 8조 원어치를 샀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캠핑장을 만듭니다. 주차장처럼 만드는 주차장. 그래서 가면 아파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난민촌 체험한다고, 뭐 씻을 데도 없고 아침에 되면 뭐 난민이냐, 뭐 수도꼭지 앞에서 몇 명이 뭐 이런다고 하는데 전국 단위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 빽빽하게 모여 있는 거죠. 실제 캠핑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는 캠핑 산업이 안 발달해 있어요. 뭐 미국은 발달했지만 미국은 워낙 산업 전체가 커서 그런 거고, 실제 유럽이나 뭐 이런 데들 보면은 별로 안 발달해 있어. 산업은 안 발달해 있어. 근데 캠핑은 되게 많이 해.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처럼 모든 국립공원이 이렇게 막혀 있는 것도 아니고 비박을 할 수 있는 곳곳이 많이 있대요. 무전여행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 사람이 차가 있든 차가 없든 비박을 할 준비를 하고 그냥 그 근처에서 그냥 자는 거죠. 그러니까 캠핑이 목적이 아니고 캠핑을 이용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캠핑의 진정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좋게는 더 좋은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묵었으면 좋겠지만 나는 내가 이 정도 비용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여행을 하고 싶다. 우리나라 캠핑 산업은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캠핑을 하러 가요. 캠핑을 이용해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캠핑을 하러 가. 캠핑장에 도착해. 그래서 캠핑을 해. 그러니까 수단이 목적이 돼 있어. 캠핑을 가서 뭐 할 건데 이래야 되는데 아니 캠핑을 간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가서 뭐 할 거냐 그래. 아니 캠핑 간다니까. 근데 이게 캠핑만 그러냐? 술 마십니다. 술. 우리 사람이 술을 마실 때 술을 마시는 목적이 뭐냐? 사실은 술의 힘을 빌어서 그 사람들과 즐겁게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술이 있으면 왜 도움이 되냐면 신경과학자 쪽 입장에서 얘기하면 전두엽을 해제시키거든요. 전두엽이 가장 중요한 기능은 억제를 하는 기능인데 알코올이 들어가서 전두엽 억제 기능을 풀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본능이라고 얘기하는 변연계가 그동안 꾹 참고 얘기 못했던 것들이 전두엽의 억제에서 풀리면서 막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좋아지기도 하고 형 누나가 되기도 하고 막 이게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걸 이용해 보자. 그게 목적인데 오늘 술 먹고 죽자. 대화가 없어. 주제가 없어. 만나자고 한 이유가 뭐야? 술 먹자고. 이게 뭐예요? 세 번째로 여자분들이 샤넬과 펜디 뭐 등등 가방을 삽니다. 그런데 사실 가방과 구두를 사는 목적은 물건을 넣으려고 신고 다니려고 사는 건데 일단 사. 그리고 쟁겨놔. 뭐 그거 가지고 뭐 나중에 장사도 해. 그 목적은 저리 가고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 있습니다. 남자는 자동차 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죠? 여자들 명품 사는 거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원인은 딱 한 가지.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속한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저를 배제하게 될까 봐, 저를 도태시킬까 봐, 그건 저한테 죽음이거든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처진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 근데 이걸 매번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 증거를 보여줄 것 같아. 그 증거가 가방이고 자동차고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취미 활동을 하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기저의 욕망이 사실은 목적이에요. 그게 사실은 목적인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한테 도대체 캠핑을 왜 하는 거야? 자동차를 왜 사는 거야? 저 가방을 왜 사는 거야? 그러면 진짜 합리적인 다양한 이유들이 나옵니다. 캠핑이 말이야. 밤에 뭘 하면 네가 한번 그걸 봤어야 되는. 이 가방이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해서 이 기능이 어떻고 별 이유가 다 나와. 근데 사실은 그걸 관통하는 딱한 솔직한 이유를 얘기하라고 하면 사실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도태되기 싫어서입니다. 그런 마음을 직접적으로 먹은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들이 계속 사회적인 관습처럼 나타난 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쌓여온 거지. 뭐라고 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지금 인간이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불안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이거든요. 제가 일단 질문을 던지는 건 인생을 도대체 왜 사는 거냐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근데 저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해지려고. 내가 나중에 명예를 가지고 싶어. 돈이 많아지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하고 뭘 하고 싶어도 그냥 딱 한 가지 가치로 얘기하면 행복하고 싶어서잖아요. 그러면 행복하고 싶다면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뭘 해야 내가 행복하지? 그래서 내가 유튜버를 하나? 내가 뭐 여행을 다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단계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단계의 건강이 어디 있죠? 건강은 제 생각에는 조건이죠. 건강해야만 행복할 가능성이 있죠. 건강이 목적이 아니고. 근데 한국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조건으로 살고 있냐? 그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건강을 조건으로 삼았는데 조건에 매몰돼서 건강의 조건이 목적이 되셔버렸어요. 저희 나이 때부터 사람들끼리 모여서 할 얘기 없으니까 옛날에는 자식 자랑, 뭐 예전에 부동산 자랑, 차 자랑, 가방 자랑,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건강 자랑을 하기 시작해요. 이 영양제 먹냐? 안 먹는다. 그게 뭐냐? 너 그것도 모르냐? 먹어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건강 관련된 거. 너 거기 가봐야 돼. 거기 참 잘하더라.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사실은 이게 건강에 인질 잡히는 상황인 거죠. 그 본인이 한국이라는 사회에 중산층으로서 이 정도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는 행동을 보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건강까지도 인질로 잡혀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몸을 오히려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행동들에 본인들이 자꾸 지금 빠져들 수 있는 거지. 자신 있게 건강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이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가 제일 건강하지 않아집니다. 치매를 진짜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치매는 안 걸리고 싶잖아. 안 걸리고 싶은데 걱정이 엄청나게 많아요. 올 때마다 막 치매 얘기 막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막 온갖 걱정들이 차트에 막 너무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치매 예방약 없냐? 없다. 치매 예방약 있다고 하던데 왜 영양제 있다? 없습니다. 근데 영양제라고 왜 있는 거예요? 영양제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나요? 별로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싸요? 비싸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 주실 거예요? 안 먹어도 됩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 올 때마다 치매 걱정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이 얘기를 당신이랑 나랑 지금 10년째 하고 있어. 10년째 안 걸렸잖아, 지금. 환자들하고 제가 얘기할 때 뭘 약간 터득을 했냐면 힘들다는 얘기를 하다가도 지난번 미국 잘 갔다 오셨어요? 지난번에 따님은 잘 보고 오셨어요? 실제 문제에 해당되는 얘기를 건드리면 그 문제를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공간은 나하고 환자하고 의사만 있는 공간이고 의사한테는 탁 터놓고 얘기한다는 무장해제가 돼 있거든, 이 사람들 사실은. 그래서 그 얘기를 건드리면 펑펑 얘기. 3분 보는데 울어요. 3분 얘기하는 동안에 이미 울고 있어. 자기 얘기하면서 우는 사람도 있고 별일이 다 벌어져요. 그 사이 잠깐 사이에. 제가 뭐 예전에 남편한테 맞았었는데 뭐 예전에 내가 고문을 받아서 별 얘기가 다 나와요. 별 얘기가 다 튀어나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의 근간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약을 필요로 하고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었다. 그 문제를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겼던 여러 가지 몸에 응축된 게 몸의 증상으로 나타날 때 그 증상을 자기가 가장 걱정하는 병으로 투영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지. 뇌졸중 아니에요? 이러는 거지. 외롭고 힘들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터놓고 얘기할 만한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지. 그럼 의사는 그걸 이용해서 검사를 하고 약을 주는 거지. 그래서 건강 권유 사회는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불안을 활용해서 산업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뇌졸중일 것 같습니다 하고 MRI 찍으면 그만이고 그리고 살짝 보이는 거 가지고 이게 뭔가 심각한 것 같은데 지금도 약을 드십시오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인질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의료 산업 구조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의료 과잉, 건강 염려 사회 그리고 건강이 조건이 아니라 목적이 된 사회에 이미 지금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구나라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건강이란 조건, 과거에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이루는데 너무 모자란 나라였고 모자란 수입이었고 모자란 사람들의 지식이었기 때문에 후진국병이라고 얘기하는 뇌졸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고 돌연사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아진 것만으로도 뇌졸중 환자 수는 많지만 사망자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미 병원에 와도 굉장히 많은 좋은 치료를 받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보다 훨씬 덜 불안해야 돼요. 과거 그 야생의 시대에서는 병 그렇게 걱정 안 하셨단 말이죠. 뭐 그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심지어 서울대병원에서 회진 돌기 전에 교수님들이 담배 피우고 시작했단 말이죠.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건 건강검진 받지 마라.
정해진 치료를 받지 마라. 저 인간 분명히 고혈압약 먹으라고 스타틴 먹으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엉뚱한 소리 하네. 꼭 제가 한 얘기를 이렇게 요만큼만 해가지고 여기도 약 먹으라고 하네.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던데. 환자는 필요한 약을 임상시험 결과 증거에 맞춰서 확실하게 먹어라. 오늘 얘기는 이제 인간에 대한 얘기라고 하면서 건강 주객전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배부른 사람들은 비윤리적인 의사들밖에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원칙으로 건강을 이만큼만 지키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 정도가 삶을 사는데 제일 좋은 거 아닐까. 과거보다 풍족해진 대한민국에서 훨씬 더 보람 있는 삶을 찾아서 재밌게 사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